여보, 또 쥐가 나왔어요. 45살 김석진은 이번에도 부인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나이에 저 꼴이라니. 하지만 그날 밤 칼 든 도적이 7명이 마을을 습격했을 때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평생 쥐만 봐도 기절하던 그 겁쟁이가 단 3초 만에 도적들을 모두 쓰러뜨리는 것을. 설마 당신이 20년 전 그 무용검? 도적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검객으로 불리다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진 전설의 인물. 그가 바로 마을 겁쟁이 김석진이었습니다. 왜 그는 겁쟁이로 살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다시 검을 들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용기란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까지 아껴두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양 성문 밖 작은 마을 해미촌. 또 왔다. 겁쟁이 김서방. 장터에 나타난 김석진을 보자마자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킥킥거렸습니다. 35살, 아직 장가도 못 간 총각 김석진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겁쟁이였습니다. 얘들아, 저기 김서방한테 개 흉내나 내봐라. 멍멍. 아이 하나가 개 흉내를 내자 석진은 화들짝 놀라 뒤로 벌떡 넘어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댔습니다. 허허, 저 양반 작년엔 고양이 보고 담장을 넘었다지. 아이고,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저께는 달장 앞 지나가다가 수탈기 꽃기호 하니까 그 자리에서 기절했답니다. 떡장수 할머니와 엿장수 영감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석진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겁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이 나무에 오르고 개울에서 헤엄칠 때 석진은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 석진이는 순한 게 약이야. 남 해치는 것보단 낫지. 돌아가신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을 사람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내가 저렇게 겁이 많아서야. 저 나이에 장가는 무슨. 어느 집 딸이 저런 사내한테 시집을 가겠소? 석진도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채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석진은 부엌에서 저녁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불을 지피는데 갑자기 쥐 한 마리가 쌀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으악! 석진은 비명을 지르며 부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다가 쥐가 도망갔을 거라 확신한 후에야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참. 석진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35살 사내가 쥐 하나에 이렇게 겁을 내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진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평범하게 장가나 들어서 자식 낳고 살았으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자신에게 시집올 여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석진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마을 최고의 겁쟁이 김석진의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들었어? 한양에서 양반댁 규수가 왔다더군. 양반댁 교수가 왜 이런 시골 마을에? 집안이 몰락했답니다. 영모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났다더군요. 석진도 장터에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남루한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록 옷은 해졌지만 품이 있는 자세와 고운 얼굴에서 양반가 규수였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밥도 지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씨 낭자가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무 집안 딸을 받아주면 우리까지 화를 입소. 저리 가시오. 우리 마을에선 못 받아줘. 1명, 2명.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박 씨 낭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석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평생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살았으니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게 얼마나 아픈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저 여인분도 나처럼 외롭겠구나. 석진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겁쟁이 김서방이 왜 저러나? 설마. 저기, 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집이 아주 허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바람은 막을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박 씨 낭자가 고개를 들어 석진을 바라봤습니다. 석진은 그 눈빛에 화들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혼자 사는지라 빈 방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겁쟁이가 여자를 집에 들인다고? 허허, 양반댁 규수가 겁쟁이 집에 머물다니. 하지만 석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박 씨 낭자를 자신의 초가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박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초라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이 방을 쓰십시오. 제가 부엌 옆 작은 방에서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씨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석진은 손사래를 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석진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밥상이었지만 그가 가진 최선이었습니다. 드십시오. 변변치 못하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차려주시다니. 박 씨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날 밤, 석진은 부엌 옆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저분을 집에 둘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쥐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으악! 석진의 비명 소리에 박 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쥐가. 박 씨는 빗자루를 들고 쥐를 쫓아냈습니다. 석진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겁이 많아서. 박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도와드릴 게 생겨서 다행이네요. 그 미소를 보며 석진은 생각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비웃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석진의 집에서 머물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일도 거들었습니다. 석진은 여전히 겁쟁이였지만 박 씨는 한 번도 그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낭자.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만약 괜찮으시다면 석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혼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비록 겁쟁이지만 평생 낭자를 모시겠습니다.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석진은 거절당할 줄 알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아요. 네? 석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나으리는 좋은 분이세요. 정말입니까? 이렇게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겁쟁이 김서방이 양반댁 규수와 혼인을 하다니. 그 부인도 참 복이 없구만. 겁쟁이 남편을 만나다니. 혼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왔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반, 조롱 반이었습니다. 저 겁쟁이가 첫날 밤을 어찌 치르려나? 허허, 신부가 더 무섭지 않겠소? 하지만 석진과 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간소한 혼례를 올리고 두 사람만의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석진은 긴장한 채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도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찍찍, 쥐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으악! 석진은 반사적으로 박 씨 부인 뒤로 숨었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빗자루로 쥐를 쫓아냈습니다.
여보, 정말 죄송합니다. 석진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쥐는 잡아드릴게요. 제가 사내로서 이래서야 여보, 박 씨가 석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여보가 좋아요. 석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부부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석진과 박 씨 부인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석진의 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갔을 때였습니다. 멍멍. 동네 개가 짖자 석진은 화들짝 놀라 부인 뒤로 숨었습니다. 부인이 개를 막아서야 했습니다. 저리 가, 쉬, 고맙소, 부인. 장터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 양반, 3년이 지나도 여전하네. 부인이 진짜 고생이구만. 또 어느 날 밤, 천둥이 쳤습니다. 콰르르릉. 으악. 석진은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벌벌 떨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이불을 들추며 달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냥 천둥이에요. 무섭소. 네, 알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부인이 석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웃긴 사건은 보름 전에 일어났습니다. 동네 건달 셋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석진과 박 씨 부인이 장터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어이, 거기 김서방. 건달 하나가 석진을 불렀습니다. 석진은 건달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희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만. 우리가 말 걸었잖아? 건달들이 다가오자 석진은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부인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여보. 박 씨 부인이 당황해서 뒤를 쫓았지만 석진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허허, 저 양반 부인도 버리고 도망가네. 세상에. 저런 사내가 어디 있어? 건달들조차 어이가 없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진은 방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제가 또 부인은 화를 내는 대신 물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드세요. 부인은 화가 안 나시오? 화는요. 여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석진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 부인이 고마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런 사내가 어찌 가장이라 할 수 있소? 박 씨 부인이 정말 불쌍하구만. 맞소. 부인이 오히려 남편을 지키며 사는구만. 하지만 박 씨 부인은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인, 네, 제가 이렇게 쓸모없는 남편인데 후회하지 않으시오? 박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저는 후회 안 해요. 여보는 저한테 잘해주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우리 둘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석진은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여인을 만난 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한양 근처에 흉악한 도적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7명으로 이루어진 무리로 마을을 습격해 약탈을 일삼는다고 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저 도적들은 정말 잔인하답니다. 여자들은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지 마시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석진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문빗장을 더 단단히 잠그는 것뿐이었습니다. 부인,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오. 네, 알았어요. 며칠은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도적대가 다른 곳으로 갔으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석진과 박씨 부인은 저녁을 먹고 쉬려는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살려주오. 마을 어귀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게 무슨 소리예요? 박씨 부인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석진도 떨리는 다리로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보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나와라. 곡식과 재물을 내놓아. 여자들은 모두 이리 나와. 칼을 휘두르는 도적 7명이 마을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내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진은 더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빨이 달달달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읍시다. 두 사람은 황급히 문빗장을 걸고 방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쿵쾅. 누군가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도 사람 있다. 문 열어. 도적들이었습니다. 여보. 박씨 부인이 석진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석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콱.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도적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석진은 어쩔 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적 셋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박씨 부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오, 여기 젊고 예쁜 여자가 있구만. 도적 두목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제발. 석진이 바들바들 떨며 애원했습니다. 닥쳐! 재물은 없어도 여자는 있잖아! 도적 하나가 박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석진은 방구석으로 물러나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평소처럼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도적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이 겁쟁이 좀 봐라! 저런 사내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아내로 뒀을까? 도적 두목이 박씨 부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리 와. 아니에요. 놓으세요. 박씨 부인이 필사적으로 뿌리쳤지만 도적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도적 두목이 박씨의 옷구름을 잡아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더러운 손으로 내 아내를 건들지 마라!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적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구석에서 떨고 있던 김석진이 일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겁먹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예리하고 살기가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뭐야 이 자식이! 도적 두목이 칼을 빼들려는 순간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챙그랑 도적 셋의 칼이 동시에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적들은 자신들이 언제 배웠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너무나 빨랐습니다. 석진의 손에는 한 자루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제 뽑았는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장님! 밖에서 다른 도적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머지 도적 넷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자식이 우리 동료들을... 하지만 그들도 곧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퍽. 석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아니, 움직인 것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도적 넷이 모두 벽에 나뒹굴었습니다. 단 3초. 7명의 도적이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쥐만 봐도 도망가던 남편이 도적 두목이 피를 흘리며 석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놈! 대체 누구냐? 석진은 천천히 검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도적 두목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 얼굴, 그 검법! 도적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20년 전 그 무용검 김대엽이란 말이오? 무영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머지 도적들도 경악했습니다. 무영검이라고? 전설의 그 검객이 20년 전 조선 무림에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검을 쓰는 검객. 궁궐을 지키던 최고의 무관. 어느 날 역모를 꾀하던 반란군 200명이 궁을 습격했을 때 단 한 명의 힘으로 모두를 제압한 사람. 그가 바로 무영검 김석진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고 들었소. 도적 두목이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사라졌다던. 석진은 아무 말 없이 도적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부인, 석진이 박 씨를 돌아봤습니다. 부인은 다치지 않으셨소? 그 순간 석진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에 떨리는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눈빛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보. 박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석진은 부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셨지요? 미안합니다. 도적들은 끈으로 묶여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석진은 그들을 하나하나 묶으면서도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도적들이. 그들은 마당에 묶여있는 도적 7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석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들이 술에 취해 서로 싸우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끈으로 묶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겁쟁이 김석진이 도적들을 제압했다니.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그날 밤 도적들은 관하로 넘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지만 석진은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석진은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박 씨 부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석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인. 저는 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본명은 김석진이 맞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영검. 네, 그 이름을 어떻게... 아까 도적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저는 궁을 지키는 무관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검술을 익혀 조선 최고의 검객이라 불렸지요.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해 겨울 역모를 꾀하던 반란군이 궁을 습격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무리였습니다. 그때 제게 명이 떨어졌습니다. 궁을 지키라고. 임금님을 지키라고. 석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석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제 검으로 수백 명을 베었습니다. 여보, 처음엔 임무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진이 고개를 들어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부인, 사람을 베는 건 무섭습니다. 칼 끝에 사람의 목숨이 걸리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밤마다 그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제 칼에 쓰러진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저를 보는 겁니다. 박 씨 부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였을 겁니다. 비록 역적이었지만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석진이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저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쟁이 날 때마다 저를 전장에 보내려 했지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죽은 척하고 이 마을로 왔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겁쟁이 행세를 하신 거군요.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겁쟁이로 살면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겁쟁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쥐를 보고 도망가고
개를 무서워하고 천둥 소리에 떠는 평범한 겁쟁이로 살고 싶었습니다. 검을 들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석진이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부인, 오늘 밤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겁쟁이로 살아도 부인이 위험에 처하면 저는 다시 검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석진이 부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부인을 지키는 일이라면 저는 언제든 다시 무용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은 용서하시오. 박씨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여보.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겁쟁이입니다. 쥐도 무섭고 개도 무섭고 박씨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거예요. 무서운 게 많은 사람이. 그래도 저를 지켜주려고 검을 든 거잖아요. 부인, 여보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곳에선 검을 쓰지 않는 사람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석진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김서방, 정말 당신이 그 도적들을 제압한 거요? 어떻게 한 거요? 석진은 평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들이 술에 취해 넘어져서 제가 그냥 끈으로 묶었을 뿐입니다. 허허, 그럴 리가.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석진은 끝까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도적 두목은 관하로 끌려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무영검이 살아있었다니.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겁쟁이 김석진이 전설의 검객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진의 삶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쥐를 보면 비명을 지르고, 여전히 개 짖는 소리에 담장을 넘고, 여전히 천둥 소리에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밤 일은 정말 우연이었던 모양이야. 역시 겁쟁이는 겁쟁이구만. 하지만 박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을. 3년 후 두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겁쟁이야. 5살이 된 아들이 석진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으악! 석진이 쥐를 보고 도망가자 아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아야, 네, 어머니. 아버지가 겁쟁이 같아 보이지? 네, 쥐도 무서워하잖아요. 박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진짜 용기가 뭔지 아니? 용기요? 무서운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용기는 말이다. 박씨가 석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서운 것이 많아도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위해서는 무서움을 이겨내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한 분인지. 그날 밤 석진과 박씨는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네, 부인.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설의 검객에서 마을 겁쟁이가 되어. 석진이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혀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검으로 수백 명을 베는 것보다 부인과 아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석진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쥐도 무섭고 개도 무섭고 천둥도 무서운 평범한 겁쟁이로 사는 게 저는 좋습니다. 박씨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하다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겁쟁이로 사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10년 후 마을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겁에 질렸을 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김서방을 부르시오. 겁쟁이 김서방을요? 그분은 겁쟁이가 아니오. 적어도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그날 밤 산적들은
누군가의 검에 제압되어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인 검을. 다음 날 아침, 석진은 여전히 장터에서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애정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저분을 잘 보거라. 겁쟁이 할아버지요? 아니다. 저분은 진짜 용감한 분이시다. 쥐도 무서워하는데요? 그래, 쥐도 무섭고 개도 무섭고 천둥도 무서워하신단다. 그런데 용감하다고요? 어르신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얘야, 진짜 용기란 무서운 게 없는 게 아니란다. 무서워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 때 그 무서움을 이겨내는 게 진짜 용기지. 저분은 평생 그렇게 사셨단다. 쓸데없는 곳에선 겁쟁이로 살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검을 드시는 분이지. 손자가 석진을 바라봤습니다. 석진은 여전히 개를 피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